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응급구조사로서의 건강 관련된 내용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현장에 빗대어서 예시를 들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내용들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며, 그리고 체력 증진의 원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원리 중에 하나 이제 특이성의 원리까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긴 여기 글 앞쪽에 있는 트레이닝 부분이라든지 이제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한번 보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해요. 물론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를 현장에서 보는 우리 응급구조사 입장에서는 체력과 근력과 이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매우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책으로 보는 걸로 우리가 습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수업이 주가 되는 동영상에서는 좀 적절치는 않은 내용들이 좀 많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응급구조사의 건강이 중요하다,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겠으니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까지는 조금 부적절하지는 않나. 체육학과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종목 관련해서 신체 외적인 형태 및 기능적 측면에서 특수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근육 트레이닝을 기획할 때는 훈련 중에 사용된 근육 부하 동작 형태에 국한해서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리 운동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대퇴사두근이 발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이제 발달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축구의 그 회전킥의 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는 힘을 조금 높이기 위한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설져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근기능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산소타 파워 향상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뭐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산소 파워 트레이닝 요거까지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체력 부족과 과사용에 의한 허리 손상 계속 나오고 있어요. 허리 무릎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환자를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근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속적인 체력 단련이 이런 혈압 유지부터 해가지고 요거 것들을 이제 아까 했던 이런 저항력, 생존 관련된 저항력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근력과 지구력 관련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노화에 따라서 계속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기 전에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은 이런 세 가지 목표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력 향상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강도를 높이고 반복 횟수를 적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낮은 강도로 반복 횟수를 늘리게 되면 근지구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력, 힘 자체를 키우려고 하게 된다면 그 중량을 높이는 것이 좋고요. 근지구력을 하려게 된다면 낮은 그 중량으로 오랫동안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1RM이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최대 노력으로 중량의 저항에 대해서 한 번에 최대 노력으로 중량의 저항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근력
근육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3대 측정하는 거 있죠? 그 유명한 그게 이제 여기 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안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각 운동 종목별 1RM을 찾았다면, 한계를 찾았다면 그 한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 근육 줄량을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관련된 것들이 있긴 한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트레이너는 아니고 뭐 체육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없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보셔도 되고, 언급구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조금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떨어지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저항에 대해 근육이 얼마큼 힘을 지속할 수 있는가 관련된 내용들이 거고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써져 있긴 한데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운동 관련 내용들은 최소한으로 제가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수축하는 운동, 뭐 근육 수축하는 운동, 뭐 이런 기초성 등장성 운동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리학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이제 운동장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달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는 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기서는 아름이 아니고 1m라는 말이 써져 있긴 한데 뭐 이것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겠다. 여기서 뭐 달리기, 걷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심폐지구력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써져 있고, 여기 위에는 못 보신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긴 한데 가감하게 다 버리도록 하고, 전면 체력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식사를 할 거니까 그 식사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서 요거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해요. 우선 지방이 적은 고기를 섭취하는 부분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고기들을 많이 섭취하시면 될 것 같고, 닭가슴살 혹은 이제 닭가슴살이 맛이 없으시면 뭐 등심 같은 것들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보게 되면 과일, 요구르트, 그 다음에 뭐 패스트푸드보다는 영양가가 높다, 막 이런 조제식품을 살 때, 그래서 채소 이런 것들, 신선식품들 조금 많이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냉장용기 속에 가지고 다니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페트롤 같이 계속 그 센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 이제 구급차 배치라는 부분들이 총로 안에 들어갈 건데요. 상황에 맞춰서 통계를 내 가지고 어느 때에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이때는 요 시간대에는 어느 지점에 네가 돌아라, 마치 경찰차가 순찰 도듯이 돌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럼 돌게 되면 뭐가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간, 점심, 내가 식사를 해야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 이걸 들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뭐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제가 이제 물론 저 짧은 뭐 실습 기간에서만 겪은 걸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냥 뭐 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출동 나오면 그냥 밥 먹다 말다 올라갔다가 다시 수당 다 끝나고 다시 오게 되면 밥만 먹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구급대원들의 식사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식단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영양사분들이 알아서 짜줄 거니까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그 센터 내에서 식사를 할 때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이제 써져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물을 많이
먹으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적정량을 먹어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2리터이긴 한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기에는 시체의 능력들이 그 생략적 기전에 의해서 마치 다 동일한 것처럼 배우지만 이게 장기 세포 단위에서는 그게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뇌입니다. 뇌. 똑같은 뇌세포로 구성되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죠? 지식의 습득 능력이 다르거나 혹은 언어 능력이 다르거나 혹은 운동 능력이 조금 다르거나 그거는 운동 능력은 신체 능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신체 능력 뭐 당연히 몸에 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수행하는 명령을 누가 내는 거예요? 뇌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다 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뇌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릅니다. 그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서 내려 들어간 거고 지금은 이제 심장을 하게 되면 콤파스로 가게 되면 콤파스의 기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거는 차이점이 없을 겁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제흡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할 건데 그 능력 자체의 한계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먹어 또 섭취를 하셔도 콩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2리터라는 용량을 맨날 먹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콩팥이 조금 무리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일괄적인 기준점을 주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균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제가 겪었던 것들 중에 하나 몇 가지가 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성장 발달표에 의해서 이때는 기고 이때는 서고 이때는 걸음마를 떼고 이때는 말을 해야 되고 뭐 한두 문장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게 평균을 수렴해서 그 시기에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평균을 꼭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거니까요. 그게 여기 안에도 해당이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앞서서는 그 개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 사람이 맞는 운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물 같은 경우나 다른 식이섬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담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담배. 그 다음에 습관과 중독 관련된 것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 나오는데 담배 관련 것들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신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같은 물질을 쉽게 섭취함에 따라서 중독이 되는 거고 그 중독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체력들이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심리적 의존인지 사회 문화적인 의존인지 신체적 탐닉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를 피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담배 피자고 할 때 같이 피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나 몸이 노곤할 때 한 대 피면 혹은 머리가 잘 안 들어가게 되면 그때 흡연 니코틴을 섭취해야지 머리가 잘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거 커피로도 하게 되면 커피도 중독되셔가지고 이제 잘 안 드시게 되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본인이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안정 관련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허리 안정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구조사 입장에서는 많이 손상당하는 신체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잘못된 들어올리기 방법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그 잘못된 들어올리기 방법은 근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합한 허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영양 관련된 것들, 과체중 관련된 내용들, 흡연 관련된 내용들, 휴식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쭉쭉쭉 써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쯤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의 교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파워 리포트, 파워 그립, 부상 예방에 한번 뭐 몸을 뻗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쭉 써져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을 할 건데요. 스트레스 부분들은 앞서서 했던 이제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체력 관리 부분들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동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태원 참사 같은 현장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직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이 써져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뉴스를 직접적으로 보진 않아서 눈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고 전해들은 바로는 그 이태원 참사에 활동했던 구급대원들이었던 것 같은데 구급대원들 분이 결국에는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응급구조사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들이 다른 직종하고는 조금 어, 형태가 다르게 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 행정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성과에 관련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해고와 관련된 뭐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과 직관되어져 있는 그와 직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되시는 분들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응급의료진은 고유의 단면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니까. 그리고 여기 보셔야 될 거는 사람 환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의 감정 조절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면 그 아예 라포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를 보게 되면 정말 냉정한 의사들 보여지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뭐 감기 목 아프다 그러면 그럼 저장 받으시고 3일 뒤에 오세요. 그러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이제 의사들도 볼 수가 의료진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이 대부분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 냉정할 필요는 없다.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지나치게라는 말이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을 해주셔야지만 라포 형성이 되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그 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의 감정이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동정과 감정적인 몰입의 균형을 좀 유지해달라. 그 다음에 시적인 요소로 인지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자체가 되게 위험한 요소라고 이야기했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트레스라는 요소 자체가는 남들이 볼 때는 매우 가벼운 요소가 되는데 본인에게 대입됐을 때는 되게 심각한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 뇌과질환 관련된 것들을 다 뭐 특별하게 검사를 했는데 알 수 없는 경우 이거 스트레스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될 만큼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발현될 만큼 매우 위험한 감정이니까 이것들은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정의와 관련된 것도 이제 쭉 써져 있고요. 요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찌든 간에 이런 신체적인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빠 보이는데 왜 있어야 되는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스트레스는 인간이 적응해야 할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잘 작용하게 되면 그게 이 인간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존 관련되어져 있는 시스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어떤 물고기를 이송을 할 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물고기를 이송할 때 이렇게 물고기 이송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얘를 잡아먹는,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포식자 물고기를 한 마리 같이 넣는데요. 그래서 얘를 같이 넣게 되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존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잘 살았는데, 물론 얘한테 잡아먹힌 애들은 몇몇 있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 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송해야 될 그 목적을 가진 물고기만 딱 시게 되면 이송 중에 다 폐사를 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적절한 스트레스 원이 있어야지만 생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뭐든지 과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줄 수도 있겠다. 혹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적응 과정에서 볼 때 스트레스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볼 때 어떻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요거는 각자입니다, 각자.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강한 자극이 스트레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너무 큰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로와 권태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외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적 요인이나 외적인 힘을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와 관련 개념문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뭐 그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외적인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적인 인자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관련된 수반된 이런 생리적인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련된 이제 반응들을 보실 건데, 좁은 공간이라는 사람 스트레스 관련돼서 이런 많은 이제 스트레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다. 뭐 열이 나고 주먹 꽉 쥐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긴장하게 되는 것들,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 스트레스 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상으로부터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에서 생산을 유도하게 되고, 교감신경계와 뇌분계 반응에 의해서 이제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역계네, 이런 이야기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트레스 인자가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을 일어나게 된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일반적인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저항의 단계 수준, 경고 단계, 저항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이제 위쪽에서 2단계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휴식 회복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마치 주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일반적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저항, 소진이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경고 단계입니다. 경고 단계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스트레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동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언급해 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보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 넘어갈 거긴 합니다. 좀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